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미신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귤 까는 방송, 귤팟 인사드립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귤팟 멤버들 잘 지내고 있는지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광주바닥의 MC입니다. 예, 감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자가 제일 맛있을 때래요. 안녕하세요, 까칠한 빼빠입니다. 예, 이코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네, 오늘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마이크를 원래 녹음할 때 멘트할 때야. 손으로 들고 하는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손에 들지 않아도 편안하게 말하며 녹음되는 마이크를 썼는데 방금 임씨가 몸을 쭉 내밀어서 마이크에다가 호소하는 듯한 마이크 먹으려고. 마이크 먹으려고. 아니, 내가 임시 맞은편에 앉아있었는데, 네. 사다코가 오네. 링에 사다코가 오네. 너무 공포스러웠어. 몸을 있는 대로 마이크 네. 가까이 이렇게 대셔가지고 저희가 방금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소리가 쭉 늘어나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이 기술의 진보를 인간이 못 따라가. 광주 일일 브리핑 광주바닥의 MC입니다. 예. 네, 다짜고짜 또 시작이 되었다. 괜찮아. 굉장히, 이게 예, 컨셉인 낯서네. 것 같아. 예. 기술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이 낯설어지구만. 예, 광주바닥 MC고요. 그 오늘 소식을 전해드려도 되겠죠? 허락받다.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 두 가지 소식인데요. 먼저 오늘도 굉장히 덥거든요. 네, 지금 덥네요. 광주가 34도? 지금 34도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주간 날씨 그 예측을 보니까 내일도 33도, 모레도 34도, 목요일도 34도 이렇게, 저희는 월요일날 녹화 지금 저희가 19일입니다, 19일. 네, 녹음 중에 있는데요. 계속 34도, 35, 뭐 이렇게 33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번 주죠. 그 광주에서 바나나가 열렸다고. 나 봤어요. 그 기사 보셨어요? 그 메인 포털 사이트에 네. 메인에 네. 그 가장 많이 본 뉴스로 떠올랐던데. 다음 포털에도 떴더라고요. 네. 네. 대구에 이어서 광주에도 지금 바나나가 열렸다. 드디어 광주형 바나나가.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논란이야. 이게 왜? 진짜 바나나인지, 음. 어떤 사람은 파초다. 파초 열매가 열린 거다. 파초다. 이거는 바나나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팩트가 누가 나왔어요. 심은 거겠죠? 심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건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파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바나나가 우연히 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래 바나나는 이 씨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개량된 거예요. 네. 큰 대규모 이제 플란테이션 농업하면서 개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나 먹고 우연히 버려가지고 씨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주인이, 네. 북구 속북동에 사는 주인이 7년 전에 바나나 나무로 옮겨 심은 거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건 바나나가 아니라 파초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이 이제 광주시 확실히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오. 그걸 또 물어봤어. 광주시 관계자한테. 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관계자는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건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신문 기사는 바나나처럼 생긴 식물이 열렸다. 논란이 있네, 뭐 이게. 그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쟁점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나가 열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광주 온도 기온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광주가 최근 10년 동안의 광주 기온을 분석해 보니까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열대 기후가 뭐냐면 이게 진짜로 이게 1년간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는 달이 8개월 이상 되면 아열대 기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주도 지난 10년간 기온을 분석해 보니까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실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 마찬가지로 이 아열대교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작물 이런 열대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나오기도 하고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이네, 농가들이. 아니 근데 우리가 살기가 힘들잖아. 이제 바나나를 다 앞마당에다 심어서 심어가지고. 키워서 먹을 것 같아요. 수입 농산물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아 근데 더워가지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늘 좀 뭐랄까 처진다고 해야 될까?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무슨 폭염주의보가 지금 연달아 며칠째 날마다 네. 돼. 예. 근데 좀 뭐 날이 더워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좀 폭염주의보 느낌은 좀 아니지 않아요? 날마다 나올 정도로? 지금 연달아 지금 얼마나 죽을 것 3일째 정도 폭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실내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모르는데, 같은데 돌아다니면, 거리에 나가보고 제가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럼 그러죠. 차가 녹을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러긴 네. 해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차가 뜨거워가지고 네. 그늘에 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통 8월 달에나 막 폭염주의보 나오고. 그렇죠. 아 그쵸. 그렇죠.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인데 날마다 또. 근데 5월달부터 있었어요 폭염은. 폭염은 5월달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와. 그냥 올해가 좀 빨리 시작. 네. 광프리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대구 막 이런데 너무 덥다고 데프리카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네. 광주도 엄청 광프리카. 더운 것 같아요. 네. 대구보다 광주가 지금 더 더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오래전부터 이 너무 더워서 그거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준비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거기는 그 바람이 그래도 많이 분대요. 대구는. 그래요? 네, 바람이 좀 부는데 광주는 실제 이렇게 기온으로 보면 대구가 훨씬 더 높은데 광주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기온으로 놓고 보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가 전형적으로 분지형 도시여서 더 많이 덥다? 이런 거를 그냥 사회시간대 같은데 지리시간, 배웠던- 지리시간. 지리시간 때 가장 배웠던 더운 거 도시라고 배우죠 항상. 네, 그런데 광주도 분지형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원래는 이제 대구가 가장 역대로 가장 높았던 도시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날이 더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기에 자연 현상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좀 부채질하는 거는 이제 도시 일종의 열섬 현상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바람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주는 이제 바람길 확보가 안 돼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 거고 바람길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건 이제 도시 설계에서 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못하고 대체로 이제 다른 도시보다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될 텐데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열섬현상이라는 것이 이게 여름이나 이렇게 좀 더운 계절에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열섬현상이라는 게 그게 아니더만 사계절 내내 도심 지역은 3도에서 4도 정도가 더 높아요. 네. 그쵸, 도심 지역은. 예. 예.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게 열섬현상이더만요. 예.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폭염을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러니까 열섬이라는 그렇죠. 건 항상 존재를 네.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도심 안에서 더 덥다고 이제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열섬 현상이라는 이제 그런 거죠. 가장 크게는 녹지 비율이 도시가 낮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녹지가 없으니까. 녹지 비율이 낮아지고 높은 건물들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 바람 막아가지고. 네, 우리도 집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앞뒷문 열어놓고 맞바람 치게 해야 집안이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대신 빌딩풍도 있잖아. 빌딩끼리 맞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빌딩풍이라고 하면은 그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바람 있잖아요.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바람. 거기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광주도 요즘에 보니까 이제 냉방 그 기계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다들 이제 거리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들은 높아지고 냉방기 시설들은 많아지니까 점점점 도시나 이제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데 가면 더 덥다는 느낌이 확실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광주가 차가 많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가 가지고 있는 열기나 매연들도 사실은 굉장히 도심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그런 이제 뭐 덥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또 열을 품고 있는 덥다는 느낌이 문화라고 훨씬 많이 볼수 드는 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이 또 높으면 미세먼지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단순히- 악순환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악순환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열섬 현상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만
또 그거에 따라서 복합적인 이 다양한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걸 좀 생태적으로 보면 일종의 콘크리트로 된 사막 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숨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열이 계속 힘들고 열 때문에 이제 사는 것도 이제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도시 열섬 현상을 낮추려는 노력을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녹지 공간을 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수로가 상당히 이제 열을 그 주변 지역 한 100m 정도를 물길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물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열을 좀 발산하는 색깔로 바꾸는 것도 나름의 효과가 그쵸.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광고하는 어디죠? 산토리니인가? 네네네. 거기 뭐 그런 것처럼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제 도시가 워낙 이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옥상에다 좀 식물을 심거나 이제 벽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제 아까 이제 녹지 면적 이제 나와서 참고로 이제 광주시가 2000년하고 2011년 광주하고 대구를 비교를 하면요. 대구는 이제 한 11년 사이에 한 6만 제곱미터 정도가 녹지가 늘어났어요. 근데 광주는 3천 제곱미터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 통계 수치만 봐도 사실 대구에 비해서 광주는 되게 아무튼 녹지 면적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뒤처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구가 가장 더운 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그 의식이 있었어요. 네, 이거 그렇죠. 시원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죠. 광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근데 제가 예전에 정약용 생 글인가를 읽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진을 두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것처럼 묘사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한양인들이 바라보는 남도의 시선을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해가 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처럼 묘사해 놓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도 이렇게 실제로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남도 쪽이 덥다라는 생각들 그렇죠.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 의식해가지고 도시 정책을 잘 쓰면 다시 조금 더 시원해진 광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번 방송에도 저희가 말씀하세요. 아니 말하세요.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광주도 지금 1도 낮추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5월 22일 날 제 슬로건이 재밌어요. 읽어드릴게요. 광주는 쿨, 우리는 콜. 안 재밌어. 임시가 만든 거 아니죠?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광주 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뭐 이런 게 있네요. 광주광역시하고 이 광주지방기상청하고 같이 이번에 이제 1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대책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아까 그 이코가 말한 것처럼 이 건물 옥상에다 도시정원 만들기, 이 시민들의 인식 제고, 뭐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뭐 인센티브 지원, 에너지 절약 근데 이런 게 다 너무 평이한 거 아니에요? 다 원래 있던 거 짜집기 그렇죠. 한 거고. 있던 거죠. 여기서 근데 1도라고 하면 광주시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2020년인가 22년인가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면 1도를 낮추는 거를 어디서 잴 거냐. 이게 그렇죠. 근데 환경단체 물어보니까 이 1도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옥상 녹화라든지 쿨루프 설치 이런 게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다 모아가지고 지금 포장만 그럴싸하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녹음할 때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중요한 걸로 우리가 꼽았던 게 기본적인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이른바 온도 지도 같은 거. 광주도 이제 다 같이 더운 게 아닙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더우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특히 어느 지역이 온도가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랍시고 갖고 오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이제 재탕, 삼탕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전에 뭐 계속 반복해왔던 캠페인성 이 대응만 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요. 근데 이게 기온 상승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광주 영유아 아이들 엔테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갑자기 굉장히 늘었대요. 그게 무슨 바이러스요? 이게 저도 이게 주로 이제 아이들 3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5월 달에 22건이 양성으로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직접적으로 이것이 온도 상승에 따른 문제이다 라고 규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질병이 됐든 아니면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거다. 이제 뭐 영유아들이 이렇게 더위에 취약하고 노약자들이 취약한 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 같은 데서는 한 35,000명이 폭염 때문에 그때 유럽 한참 더울 때 죽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천재지변인데 일종의 폭염도. 근데 이런 건 역시도 사실은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하고. 그렇지.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일기라고 하는 것도 계급적인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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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폭염주의보 딱 내리면은 출근 안 하게 딱 했으면 쓰겠어요. 다 그걸 어딜 바라는- 돌아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더 더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더위 쉼터 어르신들은 집이 더 이제 더위에 취약하니까 동네 무더위 쉼터 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더위를 피하실 수 있도록 하던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고민인 게, 저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 광주가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공단이 도시에 비해서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동차 소유도 굉장히 많은 도시여서 이제 미세먼지나 아니면 이 도시 열섬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좀 지적하게 되는 내용들이 좀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시민들도 이제 짜증이 많이 나고 이제 분쟁도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한 이 더위 관련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막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원성이 높아지고. 아무튼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면서 또 작년에 한창 그 논란, 그 이슈가 됐었던 이제 전기세 누진, 아, 네, 네네, 맞아요. 누진세. 그리고 이제 또 아무튼 에어컨 가동률이나 아무튼 블랙아웃 문제라든지 최근에 수도권에서 네. 대규모 정전 발생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똑같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게,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그 도시 계획 자체부터 뭔가 이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게 참 광주는 근데 그 아까 이제 뭐 무더위 쉼터나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대책들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무더위 쉼터 제일 많은 데가 이제 경로당이잖아요. 네. 근데 경로당도 이제 에어컨이 그 전에 사실 없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윤장희 시장이 이제 없는 곳 찾아서 한 군데씩 지금 이제 설치를 해주고 있어서 거의 지금 막 설치가 된 상황이어서 야, 그거는 진짜 잘하셨네. 잘했는데, 근데 고민해야 될 게, 풀 시장. 근데 노인들 이렇게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되게 또 텃세가 심한 공간이어가지고 사실은 일반인이나 노인들도 자기가 다니던 그 회원이 아니면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그런 점은 있더라고요. 요즘에 60대는 또 못 들어가요. 너무 어리다고? 너무 젊다고. 젊어. 그러니까 한창이면. 저희 귤팟도 이 무더위에 그 에너지 절약을 동참하는 마음에서 에어컨을 키지 않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킬 수 없는 겁니까? 아,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설치가 안 됐어. 네. 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더위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안타까우신 분들은 그 귤팟 후원하시면 지지난주엔가 저희 귤팟에 또 거금을 후원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에? 네. 너무 그렇게 3만 원을 후원해주신 분.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광주의 달쌤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북구 네. 운동동 기반으로. 아니, 어디 후원, 청년센터. 네네네. 그 달쌤. 네. 달쌤 또 다른 달쌤. 아니요, 저희 팟캐스트에 후원해주셨어요. 우리 팟캐스트 고맙습니다. 계좌가 있어? 아니요, 그 버튼 하기 있잖아요.
좀 믿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또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기온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녹지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공원들 녹지 뭐 포함 다 되어 있겠죠. 민간 공원에 대한 개발이 이제 지금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난개발로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지금 2020년까지 공원 일몰제가 지금 시행, 2020년부터 공원 일몰제가 아니다. 무엇이 아니에요. 잠깐 폭력성을 내니까? 이게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2020년 7월 1일까지. 네. 그때까지 공원 일몰제가 이제 진행되는데, 공원 일몰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네, 내가 라는 다시 이유 설명할까? 때문에. 도시 계획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도시 계획 때문에 개발을 이 관에서 잡아놓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도시계획상으로 묶어놨잖아요. 공원 부지로 정해놓은 네, 거예요, 여기는. 묶어놓은 데가 있는데, 요게 계속 개발을 안 되고 묶어놓기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풀어달라라고 해가지고 2012년에 일몰제 관련된 법안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요거를 개발을 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공원 목적으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이 2020년에 되면은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사유재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아니요. 컨셉이야? 그린벨트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그것이 풀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민간 소유자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땅 소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상이나 상태로- 매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거는 어찌됐든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갖고 개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기들은 더 비싼 값에 땅을 팔 수가 있는 거거든.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예. 이거 제가 다시 좀 보충 설명드릴까 모르. 죄송해요. 오늘 컨셉이 이렇게 왜 이래? 제가 나대면 안 돼요. 우리 그냥 부동산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아니 네. 사실 지금 아까 일몰제라고 했으니까 2020년 7월 1일까지 보상을 하거나 공원 부지로 개발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곳이 지금 공원 부지가 광주에 25곳이 있는데, 근데 지금 광주시에서 이거를 만약에 시 자체 재정으로만 하자고,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한 2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요. 1조 7천억. 2조.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비하고 이게 1조 7천억이 이제 맞는데, 그 이제 부지 매입비하고 공원 조성까지 개발하는 비용까지 다 하면 2조 7천억. 거의 3조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민간공원 개발 방식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공원에 대해서 전체 한 100%가 있으면 30%는 개발을 하게 해주고 70%는 개발 그 기부 대가로 체납을 받아. 공원으로 그 개발을 해서 이제 기부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게 지금 추진되는 곳이 10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앙공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광주에 가장 면적이 넓다고 하는 허파라고 하는 중앙공원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그 공원 일몰제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추진되는 현안에 있어서 되게 앞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중앙공원 안에 개인 소유의 사유지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있죠. 개발을 할 수 없는. 예. 근데 그것이 2020년이 되면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게 헌법 네. 소원에서 졌죠? 그래,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서 지금 그렇게 시효가 이제 연장이 그 뒤로는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민간공원 방식은 그 전에 대신 조금 이제 개발하게 해줄게, 대신 네가 나머지는 공원 만들어, 지금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70% 전체 100% 중에 30%는 그렇게 민간 투자 회사에 맡겨서 아무거나 지어도 다 돼요. 공원에 시설을 다 지어도 돼요. 아파트 지어도 되고 뭐 벽을 다 지어도 되는데, 난개발이 우려가 되죠. 30%의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70%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민간 공원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시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전체 땅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이게 1조 단위가 넘어서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공원 지정을 해가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이런 이 땅을 수용하는데 국가 예산이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중앙공원을 이제 국가공원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국가공원 그 개발 기준에는 중앙공원이 면적이 또 작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 예산 투입할 근거가 안 된다. 타당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국가공원 개발은 어려워진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민간공원이라는데, 이게 광주시가 참 추잡하다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 이제 민간공원 방식으로 10군데를 추진을 하는데 1단계로 4군데를 해요. 근데 중앙공원은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1단계 사람들이 다 모르는 곳, 뭐 송암, 마륵 이런 정말 그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가 공원 부지인지 모르는 땅을 일단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개발자들이 정말 54개 업체가 이번에 아무튼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한번 떠보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지 말지를 이런 한번 떠보는 건데, 이제 정말 앞으로 이제 논란이 될 공원은 사실 중앙공원, 중해공원 이렇게 좀 7공원 핵심적인 곳들인데, 광주시가 그런 것들을 2단계, 3단계로 일단 밀어놓고 좀 많이 사람들이 모르는 곳, 인식이 떨어지는 곳 1단계부터 추진해가지고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 근데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이즈가 큰 거보다는 어쨌든 작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덜한 걸로 이제 그럴 수밖에 쉽게 미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꼼수 그런 꼼수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게 뭐냐면, 민간 투자를 받을 때 이 지자체에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받더라도 자체적인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투자할 기업들이 할 테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건데, 그런 제한 조건은 전혀 없이 그냥 투자하고 싶은 애들은 다 그냥 투자해 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54개 업체가 중복돼가지고 막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저기 지금 다 찔러보는 거죠. 좀 여러 군데를.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난개발로 갈 우려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이제 독재 시절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러니까 이런 다 박정희 때 한 거죠. 땅 소유주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 무리한 정책을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탈이 나고 뒷감 있는 나는 거죠. 네. 그 어등산 그 리조트 개발 그 사건을 보면 이게 딱 모양이 그려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어등산 리조트 개발 건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공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 모두가 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이걸 재산권을 제한한 거였어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이걸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어등산 리조트라는 민간 기업이 거기에서 다 헤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뭐가 됐냐면, 지금 이 어등산이 놓여있는 상황이 또 민간 투자를 더 받아서 이걸 또 개발한다라는 거잖아.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특혜 시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공원 부지에 대한 민간 투자도 역시 그런 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준비를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광주시는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이 지금 그냥 막 받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초에 어떻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민간업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어떻게 개발할지를 일단 우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개발 계획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지금 광주시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바람길 이야기할 때 1도시 낮추기 무슨 뭐 그런 거를 프로젝트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래 뭐 도시에 있는 온도 낮춰야지라고 해놓고, 사실 거기에 필요한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이건 또 뒤집어 엎어야지 라고 하는 식의
이거 뭐 뭐라 하는 거 시정 분열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덩어리가 좀 예, 큰 게 예, 있죠,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가 역부족인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지역을 뭐 일종 주거 지역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개발 계획을 이제 미리 받아버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가 행정적인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그것을 부분에서. 적절히 잘 수행할 것 같지 않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발의 방향과 경관 지침 그리고 영종률 그리고 아까 방금 맨발이 말했던 그러한 조건들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마련을 한 다음에 투자할 회사를 받으면 그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지 쪽이 더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사람들이 활용하기 훨씬 더 좋은 공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시가 알박기를 좀 하면 돼요. 대규모 개발이 안 일어나게 네, 네,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 빼서 사놓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광주시라고 하는 한 도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지자체 차원에서만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맞아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와 해당되는 그 도시공원 면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7억 뭐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넓은 땅이 다 해당이 되고 있고 이게 보니까 대선 후보 최근에 대선 때도 그 주요 공약이 됐을 만큼 문제가 됐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쓰는 이런 공적 공간에 대한 공개념적인 개념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이번 대선 때 나왔고요. 그리고 보니까 녹지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WTO나 뭐 이런 데 보니까 국민 1인당 필요한 생활 녹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대요. 권고 기준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 공원일몰제에 반영해서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고요. 그런 건 어때요? 저기 이를테면 무등산이 국립공원 지정됐는데 그 안에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도 이 여기하고 해당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제 거기는 아예 이제 국립공원 법이 따로 네, 있어요. 따로 국립공원 있- 예, 법이 지역으로 따로 있으니까. 따로 이제 그 제재가 되는 지역이라서 좀 상황이 다른데,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환경단체들도 사실 입장을 못 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려는 나타내는데 이 민간공원 개발 방식을 반대하기도 그렇고, 왜냐면은 반대하자니 사실 대안이 없어요. 지자체, 그렇죠. 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또 뭔가 같이 아무튼 지켜보자니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불안한 있고, 그러니까 거죠. 이 환경단체들도 되게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황당한 거잖아요. 내가 땅인데 거기 공원부지라고 해가지고 묶어놔버리는 게 된 거잖아요. 수년간 그 사실은 이제 박정희 때 그렇게 그린벨트 지정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정밀한 조사 끝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불만이 이렇게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넘어가시죠. 다음 이렇게 슬쩍 뭔가 넘어갈 때 겁나 어색해. 박수라도 한 번씩 치고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다음에 뭐 하기로 했죠? 도청. 그렇죠. 다음은 그 저번 주 13일 날, 그 이제, 제 감자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올봤어 임씨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감자가 되게 맛있을 때래요. 참고하시고요. 그 저번 13일 날, 광주시가 전남도청 보건, 좀 뜨거운 감자같이 되고 있는데, 계속 어필하네. 그렇죠. 네. 자, 감자 나중에 홍보대사까지. 그, 광주시가 시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이제 그게 좀, 유의미한 점도 있고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일단은 광주시가 도청 복원에 대한 어떤 시차원의 추진 로드맵을 밝혔어요. 일단은 이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한 8월 정도까지는 복원안을 마련해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해서 최대한 내년 정부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사실 2개월 안에 도청 보건과 관련된 자료 수집,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설계 아무튼 이런 것도 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 시장이 아무튼 그것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문체부 직원이 이제 담당자가 그 처음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일단 적극 지원하겠다, 도청 보건과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자리였는데 이게 근데 그 시민 공청회 현장은 사실 좀 어수선했어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청 원형 복원하겠다는 게 이미 시민사회 입장인데 네. 시민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문체부나 광주시가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로드맵만 나왔지 보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계 방침이나 이런 것들 지금 어떤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게 전혀 된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민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 자리에 그 나왔던 이제 그 문체부 담당자가 이우성 문화 콘텐츠 산업실장이 왔어요. 네. 이게 이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그 전에 문체부를 찾아가서 이제 시민공청회를 열렸는데 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공식 입장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건의에 따라서 방문을 한 건데 그 자리에서 이제 5.18 단체 관계자들 위주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주로 이제 문체부가 2008년, 9년 그 도청 별관 투쟁이 있었던 때인데요. 그때의 합의 사항을 문체부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평화교류관이라고 지금 돼 있는 예, 도청 본관하고 민원실하고 그쪽 얼마 전에 예. 가오픈 한번 했었죠. 그랬죠. 예, 임시 개방 임시 한번 개방. 했었는데 그 공간을 5.18 기념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문체부가 어겼다. 그리고 지금 문화전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철골 구조로 된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별관하고 있는 그쪽으로 원래 5월의 문이라고 해서 연결 통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그 문체부가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불만들을 털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근데 문체부 그 실장 그 이우성 실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분이 제가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도청 뭔가 그 전당이 건립이 되면서 도청 흔적이 훼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 2008년 9년 사안에 대해서 이 얘기만 사실 한 2시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진땀 뺐겠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복원하자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방송도 했던 그런 자리들 이런 거 치워버렸다는 방송실이나, 거, 예. 그런 거 치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페인트 새로 칠해버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존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 누구도 보존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없는 거거든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그러면 도청 자리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걸 치우면 안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없고 민주평화교류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손댄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훼손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하는 손대는 거를 경향도 이제 있죠.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손을 대주게 하는 대가가 뭐였냐면 5.18 정신을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걸로 살리겠다고 하는 걸 그래서 믿었다. 황지우 예, 선생님이 황지우 작가가 거기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전시를 했죠. 그랬는데 그 이제 시민사회 입장은 그 컨텐츠 전시가 뭔가 잘 될 줄 알고 봤는데 네. 엉망이더라. 그래서 이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는 이제 다시 원형 복원을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개 그 실장을 불러놓고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거기서 한 답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장관이 취임하면 제가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만 한 3-4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논의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되게 이렇게 논의 밖에 있으면은 어떤 세력들이 막 도청을 이제 훼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도청을 보존하려고 하는 5.18 단체나 시민사회의 노력이 기존에 있냐? 저는 그게 없고 항상 건물이 막 오픈하려고 할 때 가면은 아니 오픈하면 안 되지 이런 방식으로 뒤늦게 대응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시민사회 진영에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책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를 이제 인정한다. 이제 시민공청회에서는 되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잘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박주선 의원 그리고 뭐 이병훈 당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추진 단장 뭐 이런 사람들 뭐 일컬어 가지고 철거 오적을 명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 대책위에서도 그런 과오를 인정을 하자 대신에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원형 복원에 대해서 뭔가 역량을 모으자 이거였는데 근데 그날 공청회 분위기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5월 단체가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관 안에만 봐도 이제 민원실만 안에 봐도 이제 윤상훈 열사가 돌아가신 장소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뭐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장소들 뭐 밀랍을 세우자 벌써부터 어떤 복원이 어떻게 될지 아직 계획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지금 5월 단체들은 어디에 뭐 밀랍 세워야 된다. 뭐 아무튼 이런 계획들을 너무 자기 그 틀 안에서 이게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합의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시가 나쁘다 이런 기준도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내가 봤더니 내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문체부가 뭘 수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뭐 양쪽이 서로 이제 악의가 안 맞아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 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18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청을 복원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식의 이제 나름의 우리들끼리도 온도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입장에는 동의를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기사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써서 이건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빼고 복원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아무튼 기사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을 아무튼 바로 잡는 시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대책위에서도 주장했듯이 4대강을 우리가 정말 몇천억 원 들여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것처럼 저는 이제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5.18 뭐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밀랍을 세워야 된다는 등 아니면 무슨 컨텐츠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등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비판적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역사적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후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장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정부 내지는 그 어떤 관련 단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빽빽하게 채워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나 역사적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촌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밀랍인형 세우는 거 저기 영창 체험 할 수 있는 저기 5.18 자유공원 가면 그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라 그렇게 밀랍인형 세우는 건데 이제 도청이란 공간 특히나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우리가 다시 뭔가 그 개념 지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벌써부터 아무튼 5월 단체들이 이렇게 뭔가 입김을 자기들이 아무튼 작용시키려고 하는 게 되게 저도 이제 좀 약간 거부감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시아문화전당이 온다고 했을 때 도청이 해체된다라는 걸 상상 못했다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있는 건 뭐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와요? 불가능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애매하게 이제 별관하고 경찰청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게 원형 보존 전 이런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뭐를 남겨달라 이런 얘기가 원형성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깝깝한 노릇이라는 거예요. 원형이란 얘기를 계속 꺼내면. 이제 그 원형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는 뭐 벽돌 한 장 무슨 뭐 세면대 하나까지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설치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아니 근데 목리를 부릴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남길 것들을 나 이거 남겨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원형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뭐 남겨야 된다고 생각 조사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도청은 사실은 이미 원형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무너졌어요. 많이 없어져 버렸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꼭 남기고 싶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해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시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그 공간의 목적에 잘 어울리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관이나 어떤 행정 조직을 탓할 수만 없다.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시민사회도. 아니 아시아문화전당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놓고 아시아문화전당하고 도청하고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대요. 이걸 100% 원형 복원이 가능하냐? 아니 옛날 모습을 담은 사실 벽돌도 이미 많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 별관 같은 경우는 좀 남아 있는데 벽돌이 남아 있어요. 근데 본관이나 이런데 경찰청 이런 데는 이미 너무 안에 내부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져 버린 상황인데 가능하냐 해서 그 약간의 절충안으로 경찰청만 우리가 그러면 원형 복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하고 도청 본관 사이에 방문자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만 하는 그런 것도 내부에서 논의는 됐대요. 근데 일단은 그 공식적인 입장 100% 원형 복원으로 지금 아무튼 정리가 된 상황인데 이제 뭐 듣기로는 뭐 도청에서 옛날에 80년 5월 27일 날 그 진압이 끝나고 당시 현장 사진을 촬영해 놓은 뭐 필름이
전남도청에서 뭐 보관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면은 좀 이렇게 사료 뭐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냐 뭐 아무튼 이런 건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근데 저는 아무튼 핵심이 저희끼리도 이렇게 뭔가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설익은 상황에서 윤 시장이 시민공청회를 열었다는 거. 자기도 그렇고 문체부도 장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뭔가 이런 로드맵을 밝혔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상황이. 윤 시장이 그날 뭐 아무튼 끝나고도 마이크 잡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념사에서 했던 말은 광주 시민의 어떤 역량을 모아달라 이런 뜻이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막 발언을 치는데 정말 저는 너무 좀 이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밖에 제대로 될 수 없는 시민공청회인지 알면서도 이건 한 거라고밖에 안 보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청회 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거죠. 이제 밟아간다. 이제 추진하고 박차를 가고 있다. 이제 박차란 말 좋아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지적을 한 점이 있어요. 그 5.18 정부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축사하면서 5.18 진실규명이랑 이걸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광주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복천 복원안과 관련해서 벌써 목전에 닥친 거잖아요. 지금 이 일련의 흐름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5.18 관련한 기념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거나 뭐 재정이라거나 등등등의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있다라는 건데 광주가 그와 관련한 일치된 안, 힘 있는 안에 대해서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뚝딱뚝딱 맞춰가면서 잡음 없게 하려고. 그럼 이런 상태로 또다시 5.18 관련된 이제 진실 규명이나 보건 사업들이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지난번 이 구청, 그 전남도청 이 직기 대책위가 지난번에 그 논의사항도 사실상 뭐 못 들었다, 우리에게 내용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전당 측이랑 실강행위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될 거다. 사실 지금 별관 남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설계도에서는 별관이랑 경찰청이랑 안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2008년도에 남기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은 입구가 없는 이상한 공간이 됐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막상 예술국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근데 이제 거기 전남도청 자리가 이제 그 부분 수정을 한 거죠. 그 부분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원래 그 설계안이 5.18 관련 단체들이 다, 동의하는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동의한 도장을 찍어줬고, 막상 이제 철거할 시점이 되니까, 안 된다. 강경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굉장히 완강한 어떤 제스처만 쓴다라는 건 전 불쾌한 일이다. 거기에 분명한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모르지만 더 좋은 걸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 나는 요 정도까지 합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는 있어요. 보고 이제 광주 시민으로서 보고 이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서울에 가면 서울시청이 원래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경선부청 자리를 쓰고 있다가 뒤에 아주 이상한 형태로 현대식 건물을 붙여놨어요. 네. 붙여놔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뭐라고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저는 광주 도청 와가지고 도청을 보면서도 그렇게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 도청에 있는 그 이제 옛날 도청과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아까 말한 그 서울 시청의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보기엔 단추가 잘못 끼워져 예. 맞고 그것이 지금 10년 가까이 된 상황에도 계속 단체와 이 아시아 문화전당 여기하고의 관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전체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ACC도 굉장히 큰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5.18 단체에도 아까 뭐 맨발이나 감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중간에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나 어떤 기관 요게 항상 필요해 왔고 그걸 관리할 것이 항상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했고 제가 보기에는 원형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냐라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아주 기본적으로 신뢰를 쌓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제3기관이나 그 어떤 정치 세력이 됐든 아무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전남도청, 구 전남도청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깊어진 부분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나 건물에 대한 그 현재에도 그것이 계속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물들은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예전에 조선통독부 건물인가요?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남겨놨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건물들이 뭐 조선인들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지었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방식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서울 역사 있잖아요. 옛날 서울 역사. 그게 새롭게 이제 복원되는 과정 안에서의 뭐 원칙들이 수립된 걸 제가 얼핏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그 공간이 복원되어야 되는지 또는 유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합의 수준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서 원칙 같은 것들을 정해요. 그래서 뭐 크게 얘기하면은 뭐 첫 번째는 시민들과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거나 역사성을 보존하는 공간들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복원한다거나,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 없는 공간들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활용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차별적으로 좀 건물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공간을 점유해서 시간을 불러내는 곳이에요. 네,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환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저는 이미 이제 도청 앞에 딱 쓰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 환기를 해주는데, 아, 여기가 도청이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의 어떤 그거를 딱 이렇게 이렇게 기습해버린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미 이렇게 좀 엎질러진 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대한 그래도 회상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봐서, 그 다음에 5월 단체 이런 데서도 거기 직접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뭘 공감하고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느낄 수 있는. 근데 그 여백을 안 주고 또 막 뭐 밀랍인형 같은 걸로 꽉 채우려고 하지 말자. 밀랍인형 진짜 싫은 별로인 것 같아. 진짜 그런 거는 진짜 하지 말자. 요즘에 무슨 VR 4차 산업혁명 시대 밀랍인형은 진짜 별로인 것 같고, 기술이 허락된다면 그 전남 구도청 그 작게 남아있는 공간을 딱 진입했을 때, 그때가 막 이렇게 가상현실로 막 구현되고 이런. 아니, 정기는 안 돼. 전문가적인 얘기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전시적인 영역이 일반인들의 생각과 너무 멀어지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그거는 정말 좋은 작가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맞아요. 구현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저희들끼리 생각했던 어떤 개념들 하나하나씩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거냐?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백을 두자는 거예요. 네. 여백,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거나 자기 가족이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천막농석을 한다라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활용할 것이냐라기보단,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농사를 하고 계신 거고, 그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저것들이 쓸 것이다 라는 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 보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 조정자 역할을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주 진짜 아쉬운 게 있는 거는 사실은 국립공원이에요. 5.18 신묘역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의 조성이 되게 아쉽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가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뻔한 방식들이 있어요. 맞아요. 뻔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것도 예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 체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가 단위의 사건이 아니었는데 국가에게 기념을 맡기는 순간이 온 거예요. 또 그러기를 바랬죠. 민간 차원에서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러지 않고 더 공신력 있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이거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변질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역사를 점유를 해 나가는 거는 맞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공간이잖아요. 나라 소유의.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요 컨텐츠를 채우는 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18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제목에서 이제 국가가 역사를 기억해내는 방식, 좀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나눌 이야기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준비해주신 광주바다 소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2부 때 좀 더 이야기 진행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때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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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2부